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 이충령. 도덕이라는 이름의 족쇄. 우리 현명한 인간들은 참 행복하다. 충분히 오래 고분고분 입 닥치고 있을 줄 아니 말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학. 이 사회의 도덕은 정말 따를 만한 것일까? 누구에게나 도덕이 족쇄가 될 때가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현재 사회의 통념상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면 차라리 그런 도덕이 없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으리으리한 부잣집 저택 앞마당에서 조각상 하나만 훔쳐올 수 있다면 그 돈으로 내 인생이 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수백, 수천억 원을 가진 부자의 입장에서는 그 조각상 하나를 도둑맞아도 전체 재산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아주 미미할 것이다. 반면 나는 그 조각상 하나를 팔아서 얻는 돈으로 전혀 다른 인생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방향으로 말이다. 이 정도면 조각상을 훔쳐도 괜찮지 않을까? 신마저도 이를 용서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건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의 권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치다. 그 질서에 혼란을 불러오는 행동은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는 도둑질은 아주 폭력적이고 비겁한 도덕적으로 악질에 해당하는 행위다. 나는 이 도덕 코드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회로부터 미움받고 배제당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하지만 도덕은 단순히 사회가 개인에게 강압적으로 부과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도덕 속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즉, 도덕이 실제로 좋음 또는 나쁨과 관련 있다고 믿는다.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도둑질은 나쁜 행동이고 남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은 선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꼭 누가 억지로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것이 거짓되게 사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도덕에 대한 나름의 믿음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의해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도덕이 시대마다 변하며 문화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도덕을 믿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마다 다른 도덕적 신념을 갖고 있다. 또한 그 신념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시대, 문화,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무엇이 도덕적으로 정말 옳은 것인가? 현 시대의 이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현재성을 갖는다. 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덕이 변화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 10년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한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심각한 의문에 직면한 경우도 꽤 많다. 더군다나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지의 소식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와는 제법 다른 도덕 코드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은 더 쉽게 그리고 강렬하게 과연 이 사회의 도덕은 정말로 따를 만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때다. 강자의 논리가 선압을 결정한다는 오해. 이 질문을 우리보다 약간 앞선 시대의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던진 사람이 있다. 바로 독일의 문헌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다. 그는 이 질문만 던진 게 아니라 그 질문에 아주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그는 사람들이 도덕에 대해 가진 환상, 도덕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믿음, 도덕이 우리가 따라야 할 선한 규칙이라는 관념을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강하게 공격했다. 혹자들은 그를 이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기존에 당연하다는 듯이 갖고 있었던 도덕에 대한 믿음을 망치로 유리창을 깨듯 산산조각 내버리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도덕이라고 믿는 것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주 추악한 욕망의 진실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선과 악의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일단은 마음을 열고 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나서 그의 주장이 타당한지 각자 판단해보자. 니체가 도덕의 망치를 휘두른 방식은 도덕의 역사를 파고 들어간 것이다. 그는 도덕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겨났는지 보여주려 했다. 그런데 그 발생 과정을 들여다보고 나면 깨끗해 보였던 도덕의 겉모습 속에 사실은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더 이상 지금처럼 도덕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니체의 계산이었다. 니체는 일단 근대의 도덕 코드가 고대의 도덕 코드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니체가 살던 19세기의 도덕 코드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도덕 코드와 상당히 비슷하다. 친절함, 공평함, 자기희생, 겸손, 용서하는 마음 같은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미덕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불공정함, 폭력, 남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등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한번 고대의 도덕 코드를 살펴보자.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주로 고귀함, 강한 힘, 재력을 갖추는 것, 호탕한 마음 같은 것들을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반대로 서민적임, 소심함, 째째함, 속이 좁음 같은 것들을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여겼다. 이는 지금의 관념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고대의 도덕 코드의 특징은 강자의 논리가 곧 선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약육강식의 자연세계에서는 강한 것이 좋은 것이고 약한 것이 나쁜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의식의 흔적을 군대나 스포츠 분야처럼 물리적인 경쟁이 존재하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군대의 좋고 나쁨은 힘에 의해 결정된다. 강한 군대는 좋은 군대이고 약한 군대는 나쁜 군대다. 전쟁 중에 적군에게 동정심을 느껴 친절을 베푸는 군대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감동을 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경멸과 야유를 받을 것이다. 운동선수의 좋고 나쁨 역시 얼마만큼 자신의 종목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태클에 걸려 넘어진 상대방 선수를 일으켜주는 착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도 축구를 잘해서 팀을 이기게 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좋은 축구 선수다. 강자의 도덕이라고 해서 꼭 항상 폭력적이고 무자비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강자는 약자에게 평화를 선사할 수도 있고 패배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약자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패배자를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약자들은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한다. 또한 자신이 언제든 패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패배자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강자는 넓은 마음, 호탕함, 여유 등의 바탕을 두고 평화를 실현하고 패배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다. 강자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자비롭고 명예롭고 고귀하기 때문이지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에 얽매여서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고대의 도덕 코드가 거의 사라지고 아주 다른 도덕관념이 자리 잡게 된 걸까? 니체가 제시한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 그는 약자들의 복수심으로 인해 지금의 도덕이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약자가 강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강자의 특성들을 악한 것으로, 약자의 특성들을 선한 것으로 프레임을 씌워왔다는 것이다. 니체는 이 약자들의 작업을 낯뜨거울 정도로 맹렬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억압당하고 지배당하고 폭력적으로 대해지는 사람들이 복수심 가득한 무력함의 계책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저 나쁜 사람들과 달라지자. 우리는 선해지자. 선한 사람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사람, 누구도 해치지 않는 사람, 공격하지 않는 사람, 보복하지 않는 사람, 복수를 신의 손에 맡기는 사람, 우리처럼 숨어서 지내는 사람, 모든 악을 멀리하는 사람, 그리고 삶으로부터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처럼 참을성 있고 겸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야말로 선한 거라고. 이런 말은 냉정하게 선입견 없이 들으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 약자들이 약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가 충분한 강함을 갖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좋은 거야. 이 밉살스러운 사태. 이 서열 낮은 자들의 처세술은 곤충조차도 갖고 있는 것이다. 죽은 척하기, 위험에 처했을 때 별것 안 하기 등. 그런데 무력한 사람들의 위조와 자기 기만을 통해 이런 약자의 처세술은 희생적이고 고유하고 참을성 있는 덕으로 변장했다. 그들은 약자의 약함, 즉 약자의 본질, 약자의 결과, 약자 고유에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마치 자의에 의한 성과인 것처럼, 스스로 원하고 선택한 것처럼, 행위처럼, 공덕처럼 만들었다. 니체는 이 약자들의 자기기만 작업이 아주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과정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0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과정을 한 시대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입장에서 꿰뚫어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결과 우리는 대부분 지금 주어진 도덕이 아주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니체는 도덕의 속내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강자의 우월한 특성들을 폭력적이고 불공정한 것으로 몰아버리고 약자의 비루한 특성들을 좋게 포장해서 모두가 따라야 하는 선인 것처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좋은 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건강하다. 이렇게 약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도덕은 니체의 생각에 따르면 그 자체로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건강한 인간이 되는 것을 해친다는 데 있다. 니체가 생각하기에 건강한 인간은 스스로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다. 각자에게 무엇이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열중하는 것 속에서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에서, 어떤 사람은 창의력을 발현하는 것에서 자신의 가장 건강한 상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약자의 도덕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법칙에 따르기를 요구한다.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가 향하는 대로 그때그때 좋은 것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방식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통제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획일적인 규칙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도덕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진정으로 건강해지는 길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누군가는 이타적으로 사는 게 싫고 거기에 진절머리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의 도덕은 이타적으로 살지 않으면 죄의식을 갖도록 강제한다. 또한 약자의 도덕이 가진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점은 겸손과 배려라는 자신이 세운 법칙을 약자의 도덕 스스로가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체는 약자의 도덕 속에는 강자들에 대한 시기 질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약자의 도덕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친절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약자의 도덕은 애초의 기원에서부터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다. 속으로는 은근히 자신보다 우월한 자들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친절함을 모두가 따라야 하는 이상인 것처럼 설파하니 말이다. 이러한 의식은 솔직하지 못하고 비겁하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약자의 도덕을 우리가 따라줘야 할 이유는 없을까? 그래서 니체는 그동안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도덕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의 가치와 행보를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나를 노예 상태에 묶어둔 도덕의 족쇄를 깨부수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의지와 힘을 펼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니체는 근현대에 거의 처음으로 이런 과격한 생각을 쭉 밀어붙여 사람들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추악한 속사를 숨기고 있는 기존의 도덕 체계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의 의지를 따라 자신만의 창조적인 길을 개척해 나가라는 그의 논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감을 줬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120년이 지나는 동안 인류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다. 과학기술의 변화, 정치의 변화, 사상의 변화가 맞물려 인류는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120년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많은 가치가 무너져 내렸다. 인간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 사회를 완전히 다른 기반 위에 건설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이런 움직임들 중 상당수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니체의 사상과 연관을 맺고 있다. 하지만 니체의 주장은 아주 파격적이고 심지어 해석에 따라서는 그 주장이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의 사상은 나쁜 쪽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니체의 철학을 이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얼핏 니체의 주장을 들으면 강자가 마음대로 힘을 휘둘러 약자를 지배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악용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강자라면, 진정으로 위대함을 추구하고 호쾌하고 창조적인 정신을 가진 강자라면 약자를 괴롭히는 째째하고 비루한 행동 속에서 행복을 찾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보다 더욱 강력한 힘에 도전하는 사람이지, 자신이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 위압적으로 굴며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다.